그야말로 참사로 시작해서 참사로 끝나는 정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태원 참사의 그 장면이, 그 아비규환이 눈에 생생한데, 다시 또 우리 눈앞에서 무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꼴을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참사의 원흉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또 어디서 이런 참사가 이어질지 모릅니다. 김성수 TV에서 윤석열의 술주정이 뉴탐사를 통해서 알려질 때부터 이 상태로는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그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크로비스타였기 때문에 더더욱 산풍의 참사가 겹쳐지면서 이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능하고 술에 쩔어있는, 그리고 주술에 취한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참사를 우리가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가 항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이 항공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방송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 지킴이 이지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사를 보고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보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참사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네,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 네. 근데 물질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물질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물질 숭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사와 이 내란은 샴쌍둥이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은 동일한 그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네. 참사는 필연적이에요. 이 물질을 숭배하는 이 무당들의, 네, 그 통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람은 인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네, 노동을 경시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 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쭉 참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경시 풍조 이런 게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 사고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을 경호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인파 관리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또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옆에 뚝을 제대로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아주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게 다 허물어지면서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런데 대통령은 귀국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하고 그 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 이후에 복구될 때 한국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네, 이걸 브리핑하고 하느라고 오송의 피해자들을 그냥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고위 공무원이 거기 가봤자 그게 별 의미가 없다. 뭐,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찮기나 하고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아니, 지금 온갖 그 네이버, 특히 네이버 댓글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응을 못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분들께 물어볼게요. 그때는 왜 윤석열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예 일베에서는 윤석열이 신이 돼 있어요. 신이. 이 놀라운 윤석열의 운명을 보래요. 진짜예요. 레알. 얼마나 운이 좋니? 사람이 179명이 죽어줬대.
죽어줬다고요? 예. 소름 끼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란이라고 몰아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진짜 일베에서 그렇게 끔찍한 글들을 써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도대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어떤 작전에 의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을 신적으로 추앙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사고조차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 정말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항공사고는 진실규명이 우선이고요. 벌써부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실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낱낱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땡명 뉴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2시 땡명 뉴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공사고라는 표현을 쓰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 무안공항, 제주 항공 둘 다 지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제주, 무안 이렇게 지명이 자꾸 거론이 되면 이 지역을 위험한 지역이다,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 어떻게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항공사고 또는 항공참사로 명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무한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참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온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항공 참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참사라고 워딩이 통일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무한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특한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고요. 어떤 놈들이 하는지 진짜 근절시키겠습니다. 정말. 무한 사고라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벌써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벌써 악플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 댓글단이 또 그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홍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간이냐 니들이? 진짜 이런 사람이 죽은 이런 참사 179명이 죽은 이런 사고를 이런 참사를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 혐오에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댓글비 850원 받고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여객기 참사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카톡 때문에 많이 또 아프셨을 겁니다. 모두 이 카톡을 갖고 또 이게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공항의 권역에 들어서면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지금 문자들을 몇 개를 분석해 보니까 기장이 연락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상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연락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카톡 말고 또 다른 카톡도 보면 새가 끼었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고 또 연락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옆에서 영상 보면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가서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으로 진입하면 와이파이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장도 심각성을 알고 가족에게 그래도 단 한마디라도 보내고 위기를 갖다 맞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월호에서 비극을 맞은 아이들, 그 부모들이 문자라도 하나 보내줬으면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때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터졌어요. 그렇게 안 터지는 곳에서 있는 분들은 문자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김성수 TV가 나침반이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가짜 뉴스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유족들을 위로해 줬을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으로 달려와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 현장 장면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촌? 너무 죄송한 거기서 너무 저희들한테 대책을 너무 무한하게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나타나서 저희들한테 그때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한테 사과가 먼저가 아니라 유가족들한테 먼저 쫓아와야죠. 제발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이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어떡해요.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희 비롯해서 다른 가족들도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최대한 이뤄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든 최대한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찾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신호를 빨리 쳤어. 대표님, 신호를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것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줘요. 가족들 DNA 채취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인자 시작한다고요, 9시부터. 아직은 안 해요. 네. 너무 늦어요. 그렇죠. 지금 하루 종일 내려와요. 앉아있으면 너무 늦지. 어쨌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저희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임시거처럼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많은 인원들이 실제 대기하고 있어요.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채팅창도 눈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 얘기를 잘 안 들리시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을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바라는 게 없이 소박하게 그렇게 사시던 분이에요. 다들 돈 아끼려고 3박 5일짜리 여행을 끊어서 다녀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성탄절을 맞아서 가족여행을 다녀오다가 혹은 연인과 여행을 다녀오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사연을 다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더불어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협의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시신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장례 절차를 유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고난대행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탑승자 명단도 공유되고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이름을 띄워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들을 불러가면서 애도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나마 윤석열이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 때는 유족들을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름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었죠.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네, 네. 그래서 추모식 할 때도 거기에 어떻게 사진도 없고 유족 이름도 없이 그렇게 관제 추모를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참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족들 협의회에서 절대로 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다. 네. 정부도 개별적으로 유족을 접촉하지 말아라. 네. 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이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받아줬고 있는데, 유족들의 이야기를. 권성도미와 이 내란의 주역들은 네. 서울 청사 중대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대요. 지네들이 대통령입니까? 본인이 그냥 그 소수당 아닙니까? 예. 국회의 한 소수당이 왜 저기서 자기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합니까?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무슨 괴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옷 맞춰 입은 거 보십시오. 무슨 워크숍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지미국 국가다. 네. 윤석열과 동일합니다. 사실. 네. 자,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 브리핑 직후 취재진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민주당한테 맡깁시다.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DNA 채취 지원과 신원 확인 버스 부족, 이거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셔틀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국토위원장, 또 국토위 간사, 또 전남도와 광주시와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기억하기 싫었던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저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게 언제 때죠? 한 2년 전인가요? 저게 수해 참사. 수해 참사 때. 네. 그때 수해 난 그 반지하 방 네, 네. 밖에서 산불 피해. 산불 피해였습니다. 산불 피해가 났던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중인 가게를 둘러보는데, 그런데 저는 영상을 기억을 하는데,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때 저 어머니께서, 자기 이것도 다 날아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야, 홀린 듯이. 맞아요. 네. 뒤로 슬 걸어가더니, 저 보리밥 7,000원을 보면서 입맛을 다지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진짜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보면 먹개비가 들어와서 먹을 것만 보면은 그냥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고선 저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거 대통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저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저희 다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자들이랑 같이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걸 돌발 영상으로 냈다고 YTN이 지금 민영화 된 겁니다. 저걸 보고 나서 경로했대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정말 저뿐만 아니라 왜곡해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했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는 2년 전에 수해 참사 때 그때도 그랬죠. 네, 강남의 일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와서 다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반지하였는데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쭈그리고 앉아서 그 밑에를 이렇게 구경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홍보물로 냈었습니다. 심지어 구두를 신었는데 심지어 맞습니다. 구두는 젖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을 했는데 본인은 그걸 왜 욕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네, 그 사진이 신림동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저거군요. 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신발에 물이라도 젖었잖아요. 이 인간은 그냥 오자마자 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구두도 젖지 않았어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저거를 잘했다고. 그런데요. 정말. 네. 그런데요. 이지랄을 했습니다. 아니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럽니까? 본인이 위로를 한다고 해서 위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다 열을 받는다고요.
와,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감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저 캡처본만 봤는데 네. 전 저 밑에 당연히 다 악플이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찬양이 달려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도 듣고. 예, 맞습니다. 그 댓글 밑에 댓글이 찬양이 달려 있어요. 댓글단이 미리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댓글단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다라는 선언이에요. 흔들리지 마. 야, 이 찍들아, 니들은 오야붕이 날아가면은 방황하잖아. 나는 아직도 오야붕이야. 건재하고 나는 아직도 있어. 건재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애도도 없고 전혀 위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는 전부 다 외면하고 네. 이 애도라고 하는 걸 한겨레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편승 애도입니까? 이게 애도를 한 겁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저게 애도로 보여요? 애도를 하면 최소한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적 참사를 또 기회 삼아서 나오려는 저 정말 거기에 정진석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사표 다 냈잖아요. 사표를 냈나요? 사표 다 냈어요. 수리가 됐나? 네, 수리가 아직 안 됐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왜 저러냐고요. 네. 그래서 수석회의의 내용을 보고를 또 최대행한테 했대. 니들이 지금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만 안 왔어요. 애초에 애도할 마음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없잖아.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우리 뭐 가봤자 뭐 욕만 먹을 거고 가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시스 기자가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오죽 진짜 저 국민의힘이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했으면죠. 딱 한정당 가로 열고 국민의힘 가로 닫고는 해준 거예요. 뉴시스가 저렇게 했던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시스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봐도. 네. 자,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탄핵으로 없어졌으니 이런다 그러면서 지랄들을 하는데 2022년 8월에 매뉴얼에서 삭제를 했어요. 대통령실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는 걸. 맞습니다. 저 때가 국가위기상황센터라는 게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그거를 각 부처와 지자체로 다 내리고 본인은 그냥 그런 내용 싹 없애고 그 대통령의 위기 관련 결정을 보좌한다라는 한 줄만 딱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바꿨거든요. 바로 이태원 참사 때 혹시라도 책임이 자기들한테 올라올까 봐 그냥 다 삭제를 한 겁니다. 정말 그래놓고 무슨 탄핵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컨트롤 타워 애초에 없애버렸잖아요. 원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없앴습니다. 저거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경제에서도 기사를 대통령과 총리가 공석이라서 재난사고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서울 물난리로 사망자 나올 때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가 뭘 했죠? 행안부 장관은 사퇴하고 튀었어요. 그것도. 네. 탄핵도 못 시켰어요. 하도 빨리 튀어버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은 이거 미리 알았어도 막지 못했다. 이런 그럼요.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막냐? 네, 예견 가능성이 당당하게. 없다. 네,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최상목이 더 잘하더라. 딱 터지자마자 바로 그 회의 소집하고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애도기간 딱 설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하면 책임이 자기에게 올 것을 막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경찰은 책임 없다. 경찰이 책임 있으면 행안부도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 일은 장관 없어도 다 해. 장관이 무슨 일을 해? 어? 사실은 차관이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차관에 의해서 장관은 결재를 하고 방향을 갖다 정해주는 거지. 맞습니다. 실무는 지금 이런 일은 재난이 딱 벌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민이 회박 놓고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이가 회박 났잖아요. 마약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사인 주고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회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올해 안전예산 대폭 삭감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는 놈들 있죠. 전부 다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네이버 댓글은요. 전부 신원 파악 가능합니다. VPN을 쓰고 있다면요. 그거 전부 추적해가지고 그 자식들 댓글 단으로 업무방해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접 자기가 댓글을 달고 있는 자들이라면 전부 걸려요.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민주당에서 예비비 삭감했다. 그거 가지고 안전 관련 예비비를 삭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대통령실 예비비입니다. 순방가고 했던 그런 거 삭감한 겁니다. 이 얘기도 했었죠. 네. 대놓고 그랬잖아요. 안전 중시를 버려라. 아니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는 한 명의 시민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 중시를 버려라.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은 앞으로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제대로 안전 규범 안 지켜도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거기에 면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댓글 부대가 지금 공작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제주항공 참사로 덮자. 실제로 일베에서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일베 애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무한공항 참사로 표현을 하고 있고 탄핵을 여야 정쟁으로 표현합니다. 탄핵이 국정혼란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탄핵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대행의 대행이라는 용어를 계속 남발하고 줄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정혼란이 모두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엮어라. 무조건 엮어라. 네.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저 댓글 부대라는 게 여론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드루킹 사건처럼 그 영업방해, 업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에 다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가는 건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내용은 그리고 지금은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내란 동조 행위고 내란과 관련된 선전이나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짧게 저희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짧게 광고하고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제품과 애견 패드를 소개합니다. 가려워하고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진정과 보습이 필요할 때 좋은 친구들 고체 샴푸바로 가볍게 목욕시켜주세요. 다량의 미네랄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일라이트 성분이 민감한 피부나 문제성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산책 시 해충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싶을 때,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싶을 때 좋은 친구들 산책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냄새 제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향으로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선사합니다. 날씨가 건조하여 거칠고 갈라진 발바닥과 코, 민감해진 피부를 좋은 친구들 멀티밤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손에 발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애견 패드에 떨어지는 흡수력과 냄새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뛰어난 탈취력의 참수 울트라셉을 사용해 15초 만에 1리터를 흡수하는 괴물같은 흡수력의 좋은 친구들 펫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창립 3주년을 맞아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좋은 친구들 사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친구들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멀티밤 산책 스프레이, 유기농 샴푸바 전부 1+1으로 지금 연말까지 행사하고 있고요. 좋은 친구들 반려동물 사료도 1+1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주황색 냉큼 사서 바람이가 저 주황색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응가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참수 패드도 저희 쓰고 있는데요. 저 대형 패드 요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7450-6678 010-7450-6678입니다. 그리고 산양류 초유로 만든 산양류 단백질 갑니다. 네덜란드의 자랑 100% 네덜란드 산양류 단백질이 왔다. 부포리 남서방 남재현 원장이 깐깐히 확인하고 배합한 남재현 원장의 산양류 단백질 1000. 네덜란드 산양류 단백질과 초유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근육, 뼈, 피부, 손발톱, 머리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바로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꼭 먹어야 된대. 한 통당 무려 17만 5천 mg 함유. 모유, 우유보다도 높은 산양류의 단백질 함량. 하루 한 스푼 물에 타서 우유나 주스에 타서 간편히 드세요. 남재현 원장이 깐깐히 확인하고 배합한 남재현 원장의 산양류 단백질 1000. 예. 남재현 원장의 산양류 단백질 1000 23만 mg의 산양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초유 단백질과 초유 MFGM이 들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산 산양류 퀼리고트 인증을 받은, 그래서 하루 한 스푼으로 건강하게 단백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김성수 TV 아니면은 저 가격으로 사실 수가 없습니다. 뼈도 근육도 튼튼하고 싶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싶다면 바로 김성수 TV 성수대로 모레 오셔서 산양류 단백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넌 인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누구냐 넌 알아보겠습니다. 하일리의 법칙,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김희배와 애경그룹. 김희배. 네.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주항공의 대표인가요? 대표입니다. 네. 무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김희배 대표에게 격렬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과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기체 결함은 없다를 단정짓고, 네. 그리고 애도를 얘기를 하고 유가족들의 질문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갔어요. 맞습니다. 튀었어요. 네. 각종 지적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네, 한치의 결함도 없고 무리한 일정 한 적도 없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갔죠.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이력을 다 알아요.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많이 났죠. 네. 왜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자리에 있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돈을, 인건비를 줄이는. 네.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걸 인건비 줄이는 걸로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줄이는 사람들 정비요원들. 아,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 지가 보기에는요, 경비원들이 3교대씩이나 왜 하지? 2교대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냥 쥐어짜는 스타일이네요. 왜? 정비 시간도 왜 몇 시간이 걸려? 그거 30분만 줄여봐 돈이 얼마야? 네. 이런 식으로 이걸 경영효율화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거 잘해서 아시아나가 망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아시아나를 타면 너무 불안하거든. 서비스도 개판이 되고, 네. 기내식도 이제는 더럽게 맛이 없어지고, 네. 경영 합리화한다고 전부 다 깎아버렸거든요. 근데... 사람을 침착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화물이 더 많이 남아.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제주항공 대표로 온 건가요? 예, 스카웃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제주항공으로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애경그룹이라고 하는 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빗발치니까 뒤늦게 사과문을 냈어요. 네. 애경이 저 사람을 왜 스카웃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정비 불량 이런 문제가 계속 쏟아지는데 네. 승진이 됐어요. 부사장급에서 사장으로. 아, 그건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네. 이유로. 네. 그야말로 물질 숭상이네요. 네.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비용만 절감하면 된다. 네. 돈을 벌어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장이 됐어요. 승진해서 2023년에. 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애경은 앞에서는 사과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소송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네. 애경 일부 무죄 나온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옥시하고 달리 네. 애경은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애경은 결과적으로 그 그룹으로 생각하면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수백 명을 죽이고 네. 또 179명 또 죽인 겁니다. 아이고. 근데 어쨌든 저렇게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 자, 기종부터가 문제가 있는 기종이에요. 네. 보잉 737-800 기종. 이 기종은 원래 개발됐을 때 단거리용으로 개발된 기종인데 네. 엔진을 키워서 장거리를 날게 하고 열심히 세일로 팔았답니다. 아. 보잉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LCC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저 기종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 기종을 가지고 왔고 네. 올해 해외에서 수차례 비상 착륙 회항을 했었으면 그럼요. 어느 정도 예견을 좀 할 수 있었겠네요. 참사입니다. 네. 자, 일단 무안공항의 철새 도래지라고 하는 자들 선동률 그만해. 상동마을이 철새 도래지인데 12km나 떨어져 있어. 그리고 철새 도래지 바로 옆에서 뜨는 대구공항도 있어. 핵심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엔진이 자주 꺼지는 항공사 제주항공.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게 사실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블라인드.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저기 제주항공이라고 써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나 닉네임이 아니라 제주항공이라고 자기가 회사를 밝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 이메일 주소. 제주항공 이메일 소속인 거예요. 네. 업무 과다로 직원 여러 명 돌아가시고 산재 처리 안 하고 버티기. 정비 비용 아끼느라 1년에 공중에서 엔진 4번 꺼짐. 아, 저런 사고가 있었네요. 타 항공사에서는 이 엔진 4번 꺼지는 것도 그룹 역사 전체적으로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고다. 아. 그 와중에 대표이사 승진시킨 그룹사. 저 글이 1년 전에 올라온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그러네요. 오죽했으면 내부 문서까지 저렇게 공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보기에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거죠. 신임 대표가 온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신임 대표가 승진했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네. 제주항공 지금 심각합니다. 안전불감증이 어떤 결과가 올지. 1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니까요. 참 애경스러운 경영인 건 알겠지만. 그쵸. 1년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거기 하인리 법칙이라고 네. 그 써놓으셨던데 정말 1대 29대 300이잖아요. 큰 사고가 있으려면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300번의 어떤 위험 노출이 있다는 건데 저런 식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엘리 허드슨님께서 YTN과 뉴스이스에서 무한 참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고 주체는 오히려 제주항공이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름을 집어넣다면 제주항공이라고 집어넣다. 그렇죠. 네. 모기업을 갖다 얘기합시다. 애경 참사라고. 그래야 애경이 저 따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김종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자, 제주항공 타지 마라. 요거는 올해 올라온 글인데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와, 올 2월 달에. 네. 망해가는 아시아나에서 멍청한 사장 하나 잘못 가져와서
정비도 운항도 재무도 모든 회사가 개판됨. 요즘 다들 티웨이를 비롯한 타 항공사로 탈출하는 중입니다. 사고 후에 추가 글이 올라왔어요. 제주항공은 현재 사장이 오기 전후로 갈려요. 네. 기미배가 오기 전후로 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장이 아시아나 재무회계 쪽 파트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 식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정비를 할 때 사용하는 부품을 오래된 중고 부품으로 가지고 오고 네. 정비사 등의 현장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 비용을 줄이게 되면 정말 현장 정비를 하는데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휴식 시간조차 없고 인원이 줄고 하는데 어떻게 그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항공이요. 예전에는 이 별점이 3.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저 3.0도 네. 사실은 이전에는 평점이 좋았어요. 네. 이 블라인드라고 하는 데는 구인구직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많이를 하는 건데 최근 네. 들어서 1점이 늘어났어요. 1점이 막 쏟아졌어요. 아, 네, 네. 자, 보세요. 단기간에 크게 성장해서 체한 회사다. 원래는 가족 같은 분위기와 유연한 사내 문화 그리고 또 나름대로 LCC 중에서는 네. 체계가 있는 시스템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제주항공입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뭐 굿즈도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네. 마케팅에도 신경 썼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아, 저기 써있는 복지가 단점. 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영진 중 하나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음. 맞아요. 현장직을 시도 때도 없이 쪼아대는 회사. 저거는 운항, 그냥 객실, 중론이네요. 정비가 죽어나는 회사. 아,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분위기였네요. 예, 체계 없음, 일 많음, 수직적임, 발전 가능성이 없어진 회사. 없어진. 네. 덩치만 큰 중2병에 걸린 초등학생, 준비 안 된 구멍가게, 실무자가 일은 못해도 말만 잘하면 놀고 먹는 회사. 저건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정체성 잃고 이제 사람도 있는 중이다. 네. 만기를 뚜벅뚜벅, 비전문가가 설치던 구멍가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아까 기종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그 737-800이라고 하는 기종은요. 공중에서 연료를 버리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유가 또 폭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가 있어서 이제 화재가 더 커진 거죠. 맞아요. 이번에 사고가 났어도 그 화재만 없었더라면 네. 생존자가 더 있었을 그렇죠. 모릅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지문조차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다 DNA 검사로 하고 있죠, 지금. 다른 지금 음모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항공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 갈 때 처음 탔던 항공이 제주항공이었는데 서비스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게 벌써 5년 전이거든요. 네. 5년인가 6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항공을 탈 때마다 뭔가 좀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네.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물건 파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실적을 매기나 네. 보네요. 아니 제주도까지 40분에서 50분 타잖아요. 네. 물건을 2번을 판다니까. 아. 최근에 그렇게 됐더라니까. 그리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남았다 해요. 살아남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사고는 언제 터졌을지 몰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희생자 여러분들께 명봉을 빌면서 철저히 수사하고 네. 지금 2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사주의 사과문까지 합하면 3번 나와서 언론에서 앞에 선 건데 전부 책임을 면피하는 얘기부터 있습니다. 2번째도 끔찍했어요. 그 또 무슨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시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네. 부랴부랴 맞는 거예요. 네. 기체 결함 없었다. 뭐 무리한 그 항행 없었다. 아니 지금 조사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여기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무리한 항해가 없었다고요? 지금 바로 그 기체가 어떻게 혹사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운항 스케줄입니다. 48시간 새 8개 공항을 오가면서 13번 비행을 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저러면 중간중간에 정비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48시간 새 8개 공항을 오가면서 13번 비행을 했어요. 자, 보세요. 12월 27일에 무안에서 제주 가고, 제주에서 인천 가고, 인천에서 베이징 가고, 야. 베이징에서 또 제주로 왔고, 제주에서 또 무안 가고, 무안에서 코타키나발루 갔어요. 저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또 1시간 만이잖아요. 코타키나발루까지, 네. 무안에서 코타키나발루까지 4시간 넘게 날아갔는데, 네. 자동차도 4시간 날아가면은 1시간 만에 출발 안 합니다. 네. 자동차도.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안전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건데 그런 규정에 위배가 됐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러다가 정말 사고가 났네요. 마지막 29일. 비행기 엔진이 식을 새 없이 왔다 갔다, 네. 정도가 아니라 빌더조님, 비행기 엔진을 끄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나가서, 네. 이제 돌아올 때, 네. 엔진을 심지어 끄지를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진이 식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기름이 많이 들잖아요. 아휴. 여러분, 진짜 매인 눈을 하고 애경과 제주항공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저 회사도 진짜 제대로 된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애경이 양심이 있다면 일단 대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시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냐는 만나보겠습니다. 참사 때마다 방관하던 놈이 감히 숟가락을 들이대는 그러니까 윤석열! 드디어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공조본에서 네.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 다음 이제 어떤 실행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왜냐면, 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하는데 이미 3번의 소환 요구에 다 불응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불응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되면 그 영장을 가지고 이제 용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은 다 경호처가 막아서 실패를 했어요. 맞아요. 압수수색을 실패한 이유는 거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다 금지를 시킨 겁니다. 용산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런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경호처에서 만약에 방해를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하면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게 속보인데요. 네. 진짜.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라서 바로 자료에 지금 올렸습니다. 윤석열 측에서요. 오늘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의견서에는 아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내용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범죄자의 어떤
변소 사항일 뿐이고요. 저는 법원에서 저 사항이 고려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미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속 송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수사조차도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정의감에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도 발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다른 기사가 또 속보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윤곽근이 변호인입니다. 예, 윤곽근이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선임계와 함께 이 의견서를 제출을 서울 서부지법에 하는데 공수처 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를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진짜 벼락맞아 뒤질.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까? 맞습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군요. 그거는 훔쳐먹는 거 이외에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주장하시면 되고 지금은 빨리 수사에 응하던가 이제는 수사에 응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냥 수갑 차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갑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렇죠. 저 잔당들이 맞아요. 이제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이 있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더 내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살아서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지만 첼리스트도 용기를 좀 내세요. 뭐 돈을 받아갖고 뭐 얘기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도요. 나와서 이럴 때는 내부 고발자가 되면 또 알아요? 또 딴 데서 돈 생길지? 자,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 비상계엄 문제 없다. 나는 수사를 사냥을 인간 사냥을 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사냥개로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가 사냥개로 사람을 갖다가 죽일 때는 언제고 수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수사에. 그런데 나는 사냥당하고 사냥이 무슨 사냥당하는 사람이 3번이나 그러니까요. 체포. 저는 진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내용은.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색을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군사적 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왔습니다.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책임자가 최상목 대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저 법적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금빛손님 너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막게 되면은 막는 놈들도 같이 체포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국회 들어가는 의원이 불법이라고 다 잡아들이라고 했던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게 불법이 되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장에 의하면 불법이라는데 그게 포고령에 국회가 폐쇄됐다. 거기 들어가면 그게 포고령을 어기는 거라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너무 골 때린 거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에요. 위법이잖아요. 네네, 무효인 거죠. 네. 네네.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회 들어가는 의원 불법이야. 다 잡아들여 할 때 이거는 불법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야 저기 불법이야 잡아들여 그래서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헌법 공부를 이제 시키고 맞습니다. 경찰들한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많이들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사실 경찰청장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그런데 제일 처음에 계엄령만 봤을 때는 계엄령만 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제 계엄 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계엄령에 따르면 그거를 못하게는 안 돼 있지 않냐 이랬더니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여기 1호에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정치활동 다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정치활동 금지하라는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설득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장이.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건 이건 경찰청장이 얼마나 무식한지가 나와 있는 건데 포고령이 법입니까? 령이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네. 령은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설령 이제 포고령 계엄 사령관이 만든 포고령 같은 경우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치더라도 헌법에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헌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서는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권능은 절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죠. 못 미쳤는지 아니면 뭐 알고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갖고 자꾸 위헌을 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건데 그 대통령이 시킨 것 자체가 위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헌법 아래 법이 있는 거예요. 네. 헌법에 입각하지 못하면 법은 무효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마치 법이 뭐 어떤 권위를 발휘하는 것 같아도 헌법에 의해서 위법하다라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전부 나중에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포고령도 법률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엄법이 더 우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고령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황당한 주장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게 독재자입니다. 이게 독재자. 이게 사실은 얘가 뭘 착각을 했냐면 긴급조치 같은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헌법이 민주화되기 전 헌법이었을 때 그때 긴급조치 같은 걸 막 발동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예전에 사법고시 칠 때 공부한 거 이후로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는 거고. 맞아요. 87년 이후에 헌법이 바뀌었어요, 이 자식들아. 그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거야. 맞습니다. 박종철, 이한열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네. 자, 비상계엄 당시 지시와 발언들이 정확하게 심지어 전기를 끊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야, 저 진짜 황당했습니다. 저거는 뭐 빼박이죠. 네. 저건 포고령에서도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끊으라고 하는 내용은 포고령에서도 거기에도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설을 훼손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 때 보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4인 1주로 끌어내라, 뭐 도끼와 뭘 써서라도 끄집어내라, 온갖 얘기를 했잖아요. 총으로 문을 쏴서 부셔가지고 끌어내라. 이게 다 포고령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전기 끊어라, 뭐 막 그 당시에 난리를 쳤는데 그야말로 그 어떤 사제 신부님이시죠. 그날 지랄 발광을 했다는 말이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저 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고령에도 처단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용이 딱 2군데가 나왔는데 그 처단이 총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포 명령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포고령 위반이기도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발포하라고 했잖아요. 전기를 끊으라고 했잖아요. 문을 깨부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체포 지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방법들까지 다 지시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강아지님께서 관저에 전기, 물 모두 끊자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진짜 찬성합니다. 예. 아니 우리 세금으로 계속 먹고 자고 따뜻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쓰기도 하고 지금 인터넷도 끊어야 됩니다. 죄는 또 지금 포고령이 나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저 포고령 위반한 게 저 예시 들어 있는데. 포고령에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과
악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 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진짜 김용현도 무식하지만 네. 그 변호사들이 진짜 더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저거를 갖다가 고발장을 써주고 있어. 제가 저 변호인들을 아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안 저랬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아닌 듯합니다. 거의 무슨 그 코인팔이 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분. 그러니까 가세연의 성공이 네. 많은 사람들을 벌여놨어요, 지금. 가세연이 성공하다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자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극우의 어떤 네.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자. 그러니까요. 공조보는 한덕수에게 2차 출석 요구서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무위원 중 처음이죠. 쌤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한덕수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때 김용현과 한덕수는 서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항상 그 전략들이 있어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이 계엄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러려면 절차도 적법했다. 네.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덕수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의결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덕수는 반면 나는 모르겠다. 자기 혼자 발 빼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보고 안 받았고 네. 난 그 국무회의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부서도 안 했다. 나는 어쨌든 발 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두 공범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따로 조사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해서 네,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이나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랑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골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빼박입니다. 예. 아우 진짜 어쩜 이렇게 한꺼번에 내란 선동으로 다 같이 그냥 걸려 들어가시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내란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는 파탄인데 지금 가해자를 위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하신 분입니다.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엄 전에 반국가 세력을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배포했다는 거죠. 네. 제가 그 교제를 배포를 했답니다. 10월 말인가요? 11월 말인가요?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쯤에 저기에 네, 우리의 적은 뭐 반국가 세력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늘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응징만 있을 뿐이다. 저거 무슨 정광훈 집회 그 찌라시 같아요. 저 그냥 북한에서 저런 거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북한에 가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좀 김정은도 죽여버리고 좀 쿠데타를 일으키지 그랬어. 정말 만만해 보이지 만만해. 자 헌재는 윤 탄핵 심판이 형사 아닌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와 첫 번째 우리 네. 준비 기일에 네.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이 속이 시원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일 연장,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제 지연 전략을 쓰려고 기일 연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바로 거절을 했고요.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냐? 이게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이 태클 걸지 말라라는 뜻으로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 개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요.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약간 계엄 선포 자체도 좀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계엄 선포와 포고령 한 거 자체는 인정하시죠? 이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변호인 측에서 그 뭐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고 이랬더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재판관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방송으로 우리가 다 봤는데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정영식이에요. 네, 맞아요. 정영식 재판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정영식 재판관도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계엄령을 지금 부인한다고? 우리가 다 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 뭡니까 동네 꼬마 녀석들 이걸 불렀던 김학의 동영상이 아니에요. 아, 네. 생방송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좀 그렇죠. 고화질로 다. 그렇죠. 모두가 다 봤는데. 모두가 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도 고화질로다가 네. 다 그 현장에 그 긴박한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미디어 몽군이, 황 기자니, 네. 박예슬 톡톡이니 다들 굉장히 좋은 화질로 현장에 그 코앞에서 다 찍었습니다. 네. 그걸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부인하려 든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재판관이 피식 웃으면서 방송으로 다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1월 안에 탄핵을 해보겠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을 빨리 좀 맞습니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최상목도 지금 아직 만지작거리고만 있는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제주항공의 참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재판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탄핵 사건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빨리 네.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 파이팅! 누구냐면 세 번째입니다. 부산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내란 동조하다 혼쭐난 국회의원 박수영! 이게 부산의 남태령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네. 시위였습니다.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그 박수영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주로 토요일마다 네. 주민 간담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네, 네. 누구든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서 네.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네. 그거를 갑자기 앞에 손님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네, 네. 물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셀프 감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게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면하면서 지금 저 시민들을 또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거 침입 뭐 등등으로 고소고발을 네. 했다는데 본인이 민심을 듣겠다고 예, 지금 얘기를 해서 온 건데 찾아갔는데 네, 네. 만나주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 기다린 건데 네. 근데 지가 안 나와놓고서 화장실도 못 가고 어쨌다 그러는데 왜 가면 되지. 그렇죠. 그때 앞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만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네. 이게 부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네. 이 소식을 딱 접한 거예요. 네. 진짜 요즘에 SNS와 이 유튜브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영상과 그 내용들을 보고 다 저리로 몰려가서 네. 9시까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으려고 해야죠. 예. 자, 지금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옹호 댓글. 네. 데이터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의 기사에 의하면 이게 대선 때 활동하던 조직인 것 같다. 네. 네트워크 어게인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좌장이 이영수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단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발본색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영 등등이 이 댓글 조작단 힘 믿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진짜 시민들의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여러분, 내란을 따르거나 국민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최상목! 자, 이 최상목 지금 이제 다른 건 그나마 한독수보다는 빨리빨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가 애도기간이라고 일주일을 정해놓은 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러면 진짜 골치가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너무나 힘든 참사긴 하지만 그리고 뭐 유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라든지 그 뭐 피해 지원이라든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예. 기존의 참사와 또 조금 다른 거는 일단 뭐 재해 재난 이렇게 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은 더 없고 일단 이제 구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도 끝이 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2차, 3차가 우려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은 수사,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 지원 뭐 이런 것들 보상 이런 차원들은 각 부처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국난 상황을 또 해결해 나가는 게 대통령 대행으로서는 필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추모 기간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데요. 최상목이 우원식 의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 특검 등 논의 내용은 함구하고 있는데 모두 발언도 없었고요. 기자 질문도 안 받았어요. 알려져 있기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논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그리고 쌍특검 등의 네. 탄핵 정국 관련 현안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있는데 우원식 의장과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어떤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8시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토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유가족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겠다. 네. 특히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네. 진일보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에 비해서는 정말 진일보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잖아요. 이상민이 있었으면 또 이거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 뭐 위반이고 뭐 어쩌고 맞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일선에서 일을 해보실 때 네. 이런 그야말로 참사가 있었을 때 네. 그렇게 정보를 통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정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유족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 또 자기들이 세월호 때처럼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서로 못 만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세력화가 되면 자기들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상목 대행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AI한테 물어보면 정말 답을 잘 가르쳐 줍니다. 챗 GPT. 네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예. 각 부처별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시를 해야 돼라고 하면 쫘라라락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주요 정부 인사들도 네. 세금으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거 바람직하네요. 네. 세금으로 그거 많이 쓴다고 해서 돈 많이 내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다달이 그냥 정액제로 네, 내는 맞아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으셔야죠. 필요 없어요. 네. 예,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럼요. 네.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뭐 진실화유 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 좀 물어보면서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갑자기 참사가 났다 그러더니 자기 손주 사진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위원장. 예. 아, 박영선 위원장. 예. 네. 박선영 위원장. 네. 자, 마지막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했던 말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광훈이가 비행기 사고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사탄이 전광훈을 데려가길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끔찍합니다. 영원히 기독교를 완전히 잡신의 그런 어떤 정말 주술로 전락시키는 이런 사이비 악마들 이제는 인간의 법으로 충분히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정말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듣고 아멘 하는 자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김동구리님, 이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러셨는데, 예. 저도 교회를 요즘 끊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인이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또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읽어내면은 그 안에 있는 인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온 그런 절대자의 그런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정광훈처럼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주술가입니다. 원래 예수가 공생애를 하고 있을 때 주술가들이 옆에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주술가가 있었거든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와서 꼬드겼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면 그거 알려주실래요? 네, 정광훈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몬도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벌었다고 하죠.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성수 TV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에 김성수 TV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김성수 TV에서 지금 제로섬 공동체 상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1월 22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나요? 예. 지금 이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바로 들어와서 이제 이 공동체 상영회 구글 폼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지은 그 위원장님하고 같이 네,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와 그리고 함께합니다. 또 김성수 TV 함께 준비하는 건데요. 그날 GB가 정말 뜨거울 예정입니다. 그 공간을 한번 함께 우리 달고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풍성한 또 짤과 슈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예.